안녕하십니까,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 소기관 중에서 리소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소좀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은 동그란 그 단일막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일막, 그 생체막을 갖고 있는 단일막 구조고,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내부의 어떤 pH 조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약산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약산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소이온 펌프를 통해 가지고 어때? 수소이온이 세포질 쪽에서 이 리소좀 내강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산성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산성 가수분해 요소가 있어서 다양한 물질들을 어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을 어때? 분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산성 조건이 이 산성 가수분해 효소를 어때요? 액티베이션 해준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산성 조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죠? 산성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내부에는 또 운송 단백질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막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온 채널, 이온 통로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산성가수분해 효소는 말 그대로 이제 핵산이나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나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지질 같은 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를 통해서 가공된 콜레스테롤이 통로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가라고 하는 당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클레오티드가 분해가 된 산물, 뉴클레오시드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 채널을 통해서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자, 아미노산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일부 가공을 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은 전사인자죠. 그죠? 이 전사인자라고 하는 친구는 DNA에 결합을 해서 얘는 DNA에 결합을 해서 유전자 발현을 어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제 진액에서는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키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사인자가 억제자나 혹은 얘가 이제 촉진자가 있는데 대부분은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촉진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리소좀은 또한 시그널링 컴플렉스와 어때? 결합을 해서 그죠? 대사 신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사 신호를 부여하는 어떤 역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게 한 곳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디네인이나 어떤 키네신에 의해서 운반되기도 하죠. 그래서 운동 단백질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단백질과. 그리고 이제 G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GTP 에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네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스네어는 자, 기관과 기관이 퓨전될 때, 기관끼리 어때요? 융합이 될 때, 소위 우리가 이제 이 전 시간에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일부 단백질이 리소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때 이제 소낭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간 소낭이 리소좀으로 어때 융합이 될 때 이 스네어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때요? 매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화면을 잠깐 전환을 해서 리소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차적인 이 리소좀의 특징은 첫 번째가 단일막 구조. 자, 두 번째는 수소이온 펌프라고 하는 수소이온 양성자 ATP아세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형의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 이 리소좀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얘가 이제 양성자 펌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내강 쪽으로 어때요? 양성자를 펌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능동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ATP를 소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ATP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얘가 이제 수소이온 농도를 이렇게 능동성으로 어때? 펌핑을 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산성, 가수분해 효소 얘네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여러 기능이 있는데 세포 내에서 이제 과잉 합성 산물을 제거할 때 리소좀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비특이적으로.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외부 도입 산물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고분자 같은 것들을 소낭의 형태로 어때요? 도입시키잖아요. 그 도입을 시켰을 때 리소좀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세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어때? 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외부 도입 산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세포 소기관을 제거하기도 하죠.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 소기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세포 소기관을 어때요? 지운 상태에서, 제거한 상태에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포 자살 시 자살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얘를 뭐라고도 얘기해? 자살 캡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리소좀의 일반적인 어떤 특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내막계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막계라고 하는 거는, 자, 소포체로부터 이 리소좀이 단일막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소포체로부터 골지체를 통해서 기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막성세포 소기관이 소포체로부터 막을 어때? 받아서 만들어진 경우를 우리는 내막계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핵막이 있고요. 골지체가 있고요. 골지체에서 떨어지는 애가 지금 얘기한 리소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액포가 있고요. 골지체에서 일부분은 분비 순환을 통해서 어때? 세포막 쪽으로 가죠? 세포막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소좀 저장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리소좀 저장병은 유전병 중에 하나인데 리소좀이 특정 가수분해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수분해 요소를 통해서 분해해야 할 물질을 리소좀 안으로 어떻게 집어넣게 되면 쪼갠 상태에서 세포질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가 들어왔을 때 계속 부풀기만 하고, 그죠?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리소좀이 다 터지는 현상이 생겨서, 자,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데미지를 입고 세포가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리소좀 저장병이 일어나게 되면 뭘 처리하냐면은 세포 괴사를 초래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테이삭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테이삭스병. 이 테이삭스병은 자, 갱글리오시드 분해 효소가 결핍됐을 때, 이 갱글리오시드라고 하는 요 성분은 지질이거든요. 그래서 뇌에 존재하는 뇌 조직에 풍부한 지질 성분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뇌 조직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죠? 이런 경우에는 뇌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아 때나 영아 때 많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폼페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폼페병이라고 하는 거는 글리코젠 분해 효소가 없는 거예요. 가수분해 효소가 없을 때 폼페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리코젠으로 어때 저장할 수 있는 근육이 조직이 간이나 근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 근육이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을 우리가 이제 폼페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소좀이 하는 역할은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뭐 할 수 있다? 적절한 어떤 사이즈로 쪼개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온 통로도 있고 전사인제를 다듬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단백질과 결합해서 다른 지역으로 능동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리소좀이 동물세포에 있다라고 한다면 식물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중심액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심액포. 그죠? 식물도, 그죠? 동물처럼 배설기관이 있으면 괜찮은데 식물은 배설기관이 없어요. 배설기관이 없기 때문에 배설을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액포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단일막 구조면서 얘는 대사산물을 저장하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래된 식물세포일수록 크기가 커요. 발달했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식물세포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그만큼 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사산물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대사산물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액포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전체 한 80~90%를 액포가 차지하고 있는 식물세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는 어떤 물질이나 그런 어떤 그 성분을 잠깐 보게 되면 이 액포 내부에 있는 어떤 성분은 다양한 성분들이 존재를 하겠죠. 가장 많은 게 일단은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온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기산 같은 것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이유가 식물의 액포에 있는 성분을 우리가 터뜨려서 먹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식물의 경우는 동물세포가 자기 자신을 먹게 하는, 즉 초식 과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죠? 자, 독성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독성 물질을.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독성 물질이나 유기산이나 이온 이런 물도 있지만 어떤 그 과일이나 이런 어떤 식물세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색깔을 띠기도 하죠. 그죠? 그 말은 뭘 갖고도 있다라는 얘기야? 안토시아닌과 같은 색소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얘는 리소좀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막에 양성자 펌프를 갖고 있고요. 양성자 ATPase를 갖고 있고요. 또한 이 내부에는 산성 가수분해 효소도 있습니다. 산성 가수분해 효소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얘가 식물세포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삼투압 조절에도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만일 식물세포의 어떤 농도가 높으면, 그죠? 액포에 있는 물이 빠져서 희석을 시키고요. 그죠? 그리고 식물세포의 농도가 오히려 낮게 되면, 그죠?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는 물이 액포 쪽으로 들어가서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삼투압 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6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식물세포의 세포 신장에도 관여를 해요. 세포 신장에 관여를 합니다. 이 왼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일단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자, 작을 때는 액포가 이 정도 크기라고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제 세포벽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옥신 효과에 의해서, 자, 만약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포벽 안쪽에 존재하고 있는 액포의 크기가 물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삼투압은 동일해요. 뭐는 동일하다고? 삼투압은 어떤 그 동일한 특징을 갖습니다. 삼투압은 동일한 상태에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부로 들어온 물이 어디로 수거가 돼야 돼? 액포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생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포 신장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세포 신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세포 신장에도 관여하는 게 바로 중심 액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소기관은 뭐가 있냐면은 대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세포 소기관이에요. 그죠? 일단은 하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또 하나가 엽록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대사 파트에서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기관이에요. 일단은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고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세포 대사 소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대사는 우리가 이제 소위 이화대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화대사는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어떤 반응식은, 자, 포도당이, 호흡기질에 해당하는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을 했을 때, 자, 이때 만들어지는 대사 노폐물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사 목적이 생성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죠? 이때 이산화탄소가 물이 됐을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그 에너지 중에서 생물이 ATP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ATP 합성에 관여를 하고요. 일부분은 열 에너지로 어때 나오는 거죠. 그게 전체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대략적으로 40% 정도가 ATP고요. 열은 6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ATP라고 하는 요 에너지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다양한 용도로 쓰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생활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때? 저장했다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그때그때 체온 유지에 관여를 하는 거죠. 체온 유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떤 특징을 잠깐 보게 되면, 엽록체 기질에, 그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자체적인 DNA와 RNA와 리보솜을 가져요. 자, 자체적인 DNA와 RNA와 리보솜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체 DNA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 증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RNA와 리보솜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 세포질의 도움 없이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세포 내 공생설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체 DNA는
선형 DNA가 아니고 세균의 DNA처럼 환형 DNA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존재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요 정도 일단 뭐 나중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급 과정에서 다시 얘기할 테니까 구조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 합쳐서 이거를 내막, 이 밑에 있는 거를 외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막은 주름진 구조를 갖고 있어서 크레스테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몇 중막 구조라고 얘기해요? 이중막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사적인 활성을 갖고 있는 애는 외막이 아니고 내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막 안쪽을 매트릭스라고 해서 기질이라고 얘기하고, 이 기질을 잘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기질에 자, 환형 DNA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동글동글한 DNA가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제 환형 DNA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의 리보솜이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70S 리보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 여기를 이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서 막간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간 공간은 전자전달계에서 천이된 양성자 능동수송 방향이에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막간 공간에 양성자가 어때? 능동성으로 어때? 차게 되면 이 지역은 낮은 pH를 형성하게 되고 기질 쪽은 높은 pH를 형성하기 때문에 pH 굽의 양성자 농도를 통해서 ATP 합성 기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ATP 신타제라고 하는 합성 효소는 기질 쪽에서 ATP를 합성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 혹은 생체 내 조건에서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이화 대사를 어때 수행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엽록체로 넘어갈까요? 자, 엽록체의 기능을 보게 되면 이 엽록체는 동화대사의 어떤 한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엽록체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엽록체 또한 이중막 구조예요. 이 엽록체는 광합성 수행에 관여를 하죠. 그죠? 당연히 이거는 동화대사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고 하는 저분자 물질을 이용해서, 그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대사적으로 동화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엽록체 자체가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막과 내막의 기능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내부에 뭐가 있냐면 틸라코이드 막이 있어요. 이 틸라코이드 막은 명반응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반응 장소.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 있듯이 엽록체에도 기질이 있는데 그 장소를 엽록체 기질을 우리는 명칭을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트로마는 빛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대사를 한다라고 해서 안반응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에 최초로 착륙한 그 미국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쵸. 암스트롱이라고 얘기하지. 암스트롱. 그래서 암스트로마라고 하는 농담도 하잖아. 그지? 그렇게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명반응과 안반응이 어때요? 결합해서 일종의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수행이 될 수 있다. 그죠? 자, 최종적으로 이제 반응식을 보게 되면 일단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와 반응을 하게 되면, 그죠?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 같은 유기물과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산소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이 대사의 목적 산물은 에너지를 쓴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에너지를 어때? 얻기 위한 게 아니고 포도당 합성이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생성물이 목적이라는 얘기잖아. 동화대사는. 그럼 산소는 뭐야? 서비스야, 서비스. 산소가 어때? 광합성의 목적은 아니고 이거는 부가산물이고 이거는 기공을 통해서 나가서 다른 생물이나 자기 자신과 다른 생물의 호흡에 이용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는 자, 미토콘드리아처럼 자체 환영 DNA가 있고요. RNA가 있고요. 리보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자기 증식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뭘 만들 수 있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요거는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화학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엽록체 같은 경우는 기원을 누구라고 보냐면은 광합성 세균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에서 기원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죠? 이 호기성 세균은, 그죠?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잖아. 그지? 그런 측면에서 유연 관계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물이 들어가면서 산소가 나가는 과정에 자, 빛이 관여를 합니다. 빛이. 그죠? 빛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물의 광분해라고 얘기해. 무슨 분해? 광분해. 이 광분해가 일어나는 장소를 크게 보면 그라나라고 얘기하고요. 작게 보면 틸라코이드라고 얘기해요. 요거 이 동전 모양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얘기하거든. 이 틸라코이드에는 관계가 있어요. 엽록소를 갖고 있는, 광합성 색소를 갖고 있는. 그래서 관계 2와 관계 1이 있고요. 자, 관계 1과 관계 2가 빛을 받았을 때 광전자가 생기고 그 광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쪽으로 떨어지죠. 그죠? 요게 바로 전자전달계예요. 그래서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어때요?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ATP가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광인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바닥 상태의 전자는, 그죠? 이렇게 이제 탈수소 조효소라고 하는 NADP 플러스라고 하는 예에 의해서 캡처가 돼요. 이때 이제 전자와 수소가 결합을 해서 암반응에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함께 ATP와 함께 켈빈 회로로 어때? 들어가는 거죠. 켈빈 회로로. 이 켈빈 회로는 스트로마의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엽록체의 기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자,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이산화탄소가 켈빈 회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일단 당이 만들어지고요. 포도당이 일단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설탕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져야지 설탕이 되겠죠. 포도당이 연락에 많이 어때? 합쳐지게 되면 다당류 녹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켈빈 회로에서 만들어주는 건 단당류, 설탕은 이당류, 녹말은 여기서 다당류가 되는데 녹말과 같은 다당류는 조직에 저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장이 목적이고 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조직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죠? 물에 녹인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체관을 통해서 체관으로 이동하는 형태예요.
굉장히 안정한 설탕을 비환원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엽록체가 이중막 구조를 갖고는 있어요. 여기 외막과 이렇게 내막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건 누구다, 여러분? 틸라코이드 막이다. 틸라코이드 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물은 토양에서 옵니다. 얘는 뿌리에서 이동을 하고요. 얘는 기공이라고 하는 잎에서 흡수를 하고요. 산소는 기공으로 빠져나가고요. 그죠? 얘는 당연히 어때? 운반되겠죠. 혹은 저장되겠죠. 자, 퍼옥시좀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퍼옥시좀과 글리옥시좀을 우리는 미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소체. 그죠? 미소체. 자, 이 미소체는 내막계가 아니에요. 미소체는 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막계 기원이 아니다. 내막계가 아니다. 자, 종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퍼옥시좀이 있고요. 글리옥시좀이 있거든요. 그죠? 얘네들은 이제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그죠? 산화환원 요소를 가져요. 산화환원 요소를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옥시다즈나 카탈레이스와 같은 효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어떤 반응식을 보게 되면 어떤 유기물 R이 이렇게 수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랑 반응을 시키면 산화효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때 이제 관여하는 애가 옥시데이스. 옥시데이스가 이 유기물을 어때요? 산화시키게 되면 R로 떨어져 나가면서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족족 얘네들은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관여하는 효소가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 분자로 쪼개는 역할을 하죠. 그럼 독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산화효소는 뭐가 있냐면 RH2라고 하는 물질을 반분자의 어떤 산소랑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여기서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죠.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효소를 우리는 옥시게네이스, 옥시게나아제라고 얘기합니다. 다 산화하는 효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특히 퍼옥시좀 같은 경우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있어요. 동물과 식물 모두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동물의 경우는 지방산 산화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지방산이라고 하는 탄소 골격을 산화시켜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아세틸 코A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베타 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퍼옥시좀은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광호흡에 관여하기도 해요. 광호흡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의 반면에 이 글리옥시좀 같은 친구는 얘는 식물 중에서도 식물 종자 시기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소기관이 글리옥시좀이에요. 여러분, 종자는요 광합성 못합니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가 갖고 있었던 양분을 이용해서 발화가 될 때까지 토양 위까지 올라와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할 때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 양분을 이용해 줘야 되겠지, 그지? 그때 가장 에너지 함량이 높은 애가 지방산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지방산을
세포가 좋아하는 먹거리로 어때? 바꿔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당이야. 그래서 지방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포소 기관이 누구냐면 글리옥시좀이에요. 동물에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줄여서 이걸 뭐라고도 얘기해? 당신생 합성 과정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자,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죠. 이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은 동물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동물에서도 일부는 일어나요. 그죠? 일단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은 정의가, 자, 비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이 아닌 물질을 비탄수화물을 탄수화물로 전환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유는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럼 비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성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탄수화물은 여기서 이제 포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쪼개져 가지고 아미노산이 됐을 때, 이 아미노산이 최종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포도당이 되는 것도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이고, 자, 글리세롤이 포도당으로 어떻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요것도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방산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포도당으로 어떻게 바뀌는 경우도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뭐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질, 중성지방이 분해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 단백질이 분해가 됐을 때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자, 아미노산이 포도당 만들거나 글리세롤이 포도당 만들어주는 거는, 자, 동물과 식물이 모두 가능해요. 동물, 식물 모두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산이 어때 포도당 되는 경우는 식물 중에서도 종자시기에만 가능합니다. 요거 반드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진핵세포의 그 포옥점의 어떤 소기관 기능을 보게 되면,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베타산화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 베타산화는 지방산 같은 것들을 분해를 해서, 그죠? 아세틸코에일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지방산을. 이해가 되죠? 그래서 very long chain fatty acid라고 나오잖아. 그지? 이게 지방산이고, 지방산 수송체를 통해서 집어넣게 되면 베타산화 과정을 통해서 아세틸코에일로 어때? 바꿀 수 있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도 만들어져요?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카르복산과 알코올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서 에스테르 어떤 리피드, 에스테르 결합을 갖고 있는 리피드, 즉 지질이 어때요? 합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어때요? 이 독성을 제거를 하죠. 독성 제거를 하는 애가 카탈레이스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옥시좀은. 자, 이번 시간은 일단 포옥시좀까지 어때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글리옥시좀과 포옥시좀은 기능적으로 많이 유사한데, 그죠? 둘 다 이제 내막계도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유사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포옥시좀의 기능은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광호흡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 광호흡에 관여하는 어떤 효소가 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글리옥시온 같은 경우는 얘가 광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포도당 신생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신생 합성에 관여하는 특성을 가져요. 이 차이가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